이 기업 개혁 그리고 또 일본 증시 개혁의 최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또 한국 증시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역사적으로 아주 큰 기회가 이 증시에 오고 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평균 지수가 이제는 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이내에 수주가 아니라 수개월이 아니라 며칠 안으로 우리 주가 지수가 38,000을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1989년에 고점을 찍었었습니다. 거의 30여 년 전이었죠. 물론 그 이후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선진국이었고 이제는 고령화 사회, 첨단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의 개도국이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아주 최첨단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 양국이 극복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편이 있습니다. 양국이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주제를 이 기회를 통해서 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니케이에서 논설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다루는 분야가 금융입니다. 금융과 관련된 모든 분야, 예를 들어서 도쿄 증권거래소, 또 IB 투자은행, 헤지펀드, 또 PEF 사모펀드, 그리고 주주행동주의 등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은 기사 그리고 논설을 기업 거버넌스 개혁 그리고 주주 행동주의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니케이에 입사한 것이 1988년입니다. 제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니케이에 입사를 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그렇듯이 평생 직장 개념이 있어서 제가 꾸준히 그 신문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1980년에서 90년에 가면서 이제 버블 경제를 겪었죠. 니케이 지수가 1989년 말에 역사상 고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버블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일본 경제가 이제 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고 니케이 지수가 거의 우리가 89년에 봤던 그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간 동안 계속 다뤘습니다. 우리 그 일본의 자본시장에 대해서 취재를 했었고 또 이제 기사를 써왔습니다. 또 논설을 써왔는데요. 제가 저술한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것이 기업 지배 구조 개혁과 관련된 것입니다. 2015년에 썼던 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아시아 자본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ESG 투자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ESG 한 번에 이해하기로 번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국은 저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나라입니다. 제가 4번째 책을 지금 집필 중입니다. 그 내용은 기업의 역사 그리고 일본 시장의 개혁을 지난 30년간 다루는 내용이 될 것인데요. 그 안에서 제가 아시아를 다룰 것이고 또 한국 내용도 좀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세미나가 저에게도 또 흥미롭고 중요한 세미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통계치를 봤을 때 한 며칠 전에 발표된
미국과 영국의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23년도에 행동주의 캠페인을 받고 있는 미국 기업이 550개라고 합니다. 이 상장 회사로서 이제 주주 행동주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 미국에서 550개였습니다. 전체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의 절반을 미국이 차지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 규모가 큰 국가,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규모가 큰 국가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아마 답을 아실 겁니다. 일본에서 두 번째로 이 주주 행동주의가 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 통계치를 봤을 때 그 퍼블릭 캠페인을 받는 기업의 수가 103개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리고 한국에서는 77개 기업입니다. 거의 일본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 규모를 한국과 일본을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일본의 경제 규모는 한국보다 크죠. 하지만 이 행동주의 레벨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저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총 220개 아시아 기업이 이 행동주의 캠페인 영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에서는 123개 기업만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아시아가 주주 행동주의의 가장 활발한 장이다. 미국 다음으로. 그리고 일본과 한국이 아시아의 주주 행동주의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주주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예, 그러면 주주 행동주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사명입니다. 니케이 신문사의 사명인데요. 가장 신뢰받는 독립적인 양질의 언론을 제공을 하고 그 대상은 글로벌 커뮤니티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희 니케이에서는 항상 이 사명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발표를 할 때 이 사명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주주 행동주의 같은 상당히 민감한 그리고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는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식 성과가 4개 나라로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3년 초, 22년 말부터 쭉 그려져 있는데요. 일본이 어느 색깔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추측 누가 해보시겠습니까? 파란색이 바로 일본 증시입니다. 가장 핫한 시장이죠. 이 중에서. 그 다음에 2위는 미국입니다. 노란색이 독일입니다. 그러면 녹색은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지난 1년 동안은 제일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다음으로 이 그래프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미국, 한국,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어느 색이 한국인지 맞춰보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파란색이 바로 한국 증시였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걸 봤을 때 적어도 지난 1년 동안은 중국이 증시 성과가 최고로 안 좋았습니다. 일본이 제일 잘했고 한국은 중간 정도 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아시아에서 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빼서 이제
다른 아시아 시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투자자들의 관심 그리고 투자 자금을 가장 많이 끌어왔었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이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도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으로는 또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를 했을 때 한국의 증시가 디스카운트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일본의 증시가 이렇게까지는 지난 몇 년 동안 잘 해왔을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있었습니다. 전 아베 총리가 2014년부터 단행을 했던 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바로 PBR 개혁입니다.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이 일본의 금융서비스 기관과 함께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거버넌스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도입이 되었고요. 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서 자산 관리사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이 자산 소유자들, 예를 들어 연기금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이 연금 수익자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원칙,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을 2014년에 도입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가 2015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 거버넌스 코드에는 증시 상장 원칙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바로 이 코드를 준수해야지만 상장을 할 수 있었, 이 상장사에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버넌스 코드에 따르면 양질의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또 이사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거의 모든 그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한 상장사들이 BOD가 있고요. 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다 사회이사입니다. 이 주주들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일부 일본 기업들은 그 행동주의 주주들이 추천을 한 이사까지도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주주의 이익 그리고 주주의 목소리에 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개혁이 있었습니다. 23년도 PBR 개혁이 있었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3년도 3월 31일자였습니다.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왜 그러면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이 계획을 발표를 했는가? 일본의 그 주식이 PBR이 1 이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도쿄 증권거래소에서는 이것을 재팬 디스카운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상장사들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PBR 개혁은 사실 이제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도쿄 증권거래소에서는 이 자본 비용과 주가를 고려한 경영 실행을 하도록 액션 플랜을 마련한 거죠. 다시 말해서 자본 비용과 주가를 고려한 경영을 실행하도록 액션을 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이 일본 상장사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첫 번째로 해야 했던 것은 현 상황을 분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이 시가를 이 회사의
그 가치를 높이는 계획을 세우고 또 이것을 공시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실행을 한 다음에는 또 다시 이제 상황을 재분석하는 것이었죠. 이 plan, do, see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에서는 많은 그런 지표를 제시해서 비즈니스를 분석하는 데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WACC, COE, ROIC, ROE, 물론 또 시총, 그리고 또 PBR, PER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PBR만 집중적으로 봤죠. 장부가 중심으로 PBR만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전에 이제 재팬 디스카운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PBR의 분포를 보게 되면 Price to Book Value를 보게 되면 사실 PBR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 재팬 디스카운트의 하나의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본 그래프를 한번 봐주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파란색이 일본 기업입니다. 그리고 거래소의 프라임 마켓이고요. 이제 오렌지 색깔이 S&P 500 그리고 유럽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회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한테 가장 놀라운 부분은 상장 기업 중 50% 이상이 미국과 유럽에서 실제로 이 북밸류 장부가보다 2배 이상으로 거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50%의 일본 기업이 PB 멀티플 1 미만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이것을 보면서 거래소가 상당히 우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PB 멀티플 1로 거래가 되게 되면 이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 또는 이 기업을 사냥하는 기업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체 경제로서도 안 좋고 기업으로서 안 좋은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쿄 증권거래소가 기업들에게 요구해서 이런 그 자본 비용과 주가를 고려한 경영 실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에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거래소에서는 기업들로 하여금 계획을 공시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주가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공시하고 또 공시를 한 기업과 공시를 하지 않은 기업을 구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15일자에 이런 기업들을 거래소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본 비용과 주가를 고려한 경영 실행을 위한 조치로서 업데이트한 자료를 내놓게 됩니다. 1월달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보다는 약간 낮은 49%의 프라임 마켓 상장 기업들이 계획을 공시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주가를 또는 부양할 것인지에 대한 공시를 하고 있고요. 또 2월이 되게 되면 50% 이상이 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보시게 되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견 기업의 이제 스탠다드 마켓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기업이 상장을 하는 스탠다드 마켓 같은 경우에는 약간 20%에 못 미치는 기업만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거래소의 프라임 마켓 같은 경우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스탠다드 마켓 같은 경우에는 내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상장 기업 중에서 이제 프라임 마켓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주주 환원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저한테 흥미로운 부분은 이렇게 부양책을 발표한
기업들 같은 경우 공시를 해서 많은 성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시한 기업들의 성과가 더 좋았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이런 공시 과정들을 생각하게 되고 실행하게 됩니다. 또 도쿄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 또 다른 그 전략이라고 할까요? 전술을 통해서 이 계획을 더 증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좋은 사례 쪽 또는 이제 선진 사례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에서 실행하고 있는 선진 사례들을 취합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본 사례는 아스카 제약회사, 그러니까 파마슈티컬 홀딩이라는 회사이고 일본의 대형 제약회사입니다. 아스카 같은 경우 ROE 같은 경우 ROE가 이제 8% 이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평균보다 높고요. 근데 PB는 멀티플이 1 미만입니다. 그래서 1.2나 1.3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보다 낮은데 그 이유를 분석을 한 결과 내린 결론은 IR상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IR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성장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논리적이고 또 다른 기업들이 또 이러한 사례들을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데미스코상 같은 경우에는 리파이너리 회사이고요. 중견기업입니다. 그래서 자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적 그리고 수익 창출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 기반을 바꿔서 커뮤니케이션을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주주를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코업 또는 미쓰비시 수오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주요 대형주 있는데요. CEO, 그러니까 인게이지먼트 오피서를 선임을 해서 전반적인 회사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리스크를 줄이고 또 자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공시상에서 일부 투자자 같은 경우 CSEO, Chief Shares Engagement Officer를 선임을 해서 시장과 추가적인 대화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선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동경증권거래소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유명한 대형주, 미쓰비시 쇼지와 같은 기업에 집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중형주라든지 또는 아스카홀딩스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까지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거래소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주주 권리 향상을 중형주뿐만 아니라 소형주에서도 달성하고자 함으로써 이런 상향식 버텀업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래소가 하고 있는 활동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성공 요인은 또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런 거래소에서 했던 활동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런 그 부끄러움의 문화 또는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어떤 회사가 같은 산업에 있는 회사인데 주주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회사가 좋은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같은 업계에 있는 회사도 따르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체면이 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 기업은 또 동종업계에 있는 기업들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권거래소는 이런 기업의 관행을 잘 포착을 해서 장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후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선두 주자들을 잘 따라갑니다.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 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잘하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템플릿이라든지 어떤 양식 또는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들을 선정을 해서 따르는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도쿄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 이런 굉장히 모범 사례들, 소위 좋은 템플릿 또는 좋은 모델들을 발표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을 매일 기업들이 보면서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그 선진 사례들을 거래소에서 발표를 하고 기업들이 이를 따를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 수 없는데요. 도쿄증권거래소의 막강한 영향력입니다. 저는 도쿄 증권거래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거래소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영향력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권 시장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상장 그리고 상장 폐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거래소에서는 규제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금융 관련된 당국과 금융 서비스 관련돼서 상당한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도쿄 증권거래소입니다. 좀 몇 가지 상징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9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CEO가 한 18명 선임이 되었었는데요. 그 18명 중에서 그래서 1949년 출범한 이래 18명의 CEO가 있고 6명이 증권거래소 그리고 아이뱅크에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노무라 다이와 출신도 있었고요. 6명이 재무성에서 나왔고요. 또 1명이 그리고 이 6명의 이제 재무성 출신 중에서 5명이 부대신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바와 같은 대기업 출신이 1명,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에서 1명, 그리고 거래소에서 4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사실 대장성이 2011년 폐지가 되고 그래서 이 중앙성청이 개편이 되고 나서 현재 CEO를 보게 되면은 이 JPX 일본 거래소 그룹의 대표는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또 JPX의 CEO가 다이와 증권에서 배출이 되었죠. 노무라 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2개의 가장 강력하고 입지가 강한 일본의 증권 회사입니다. 여기서 또 거래소 수장이 배출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만큼의 이제 권한과 거래소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거래소에서 일본 기업에 제안을 하거나 권고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뭐 거래소의 요구 사항이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을 잘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제언의 형태로 공고 아니지만 이것을 공고라기보다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요구 사항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후발주자로서 빨리 따라 잡아야 되고 또 이런 도쿄 증권거래소의 영향력 때문에 또 빠르게 이런 실행이 가능했고 또 일본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 때문에 이런 증권 거래에 있어서 주식시장이 빠르게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권위 있는 기관들을 이제 잘 따르고 있는데 한국 경제도 또는 한국도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전통적인 기업, JTC 같은 경우 주주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선언문, 그러니까 투자자에 대한 선언문 같은 것인데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매니페스토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이 애버리지가 지금 현재 가장 최고점, 역사상 최고점에 근접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장의 기대치가 달성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기업이 이런 개혁을 충분히 실행하지 못한다면 추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주식시장에 매각이 있겠고요. 적대적 인수합병이 있겠고 이런 주주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저는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겠습니다만은 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투자자들을 위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또 주주 행동주의가 엘리어트, 서드 포인트, 그리고 밸류 액트 이런 행동주의 펀드 한국에서 잘 알려진 기관들이죠. 이런 그 행동주의 기업들이 펀드들이 일본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주주 행동주의 펀드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일본 내의 자산 운용사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유럽에서 온 행동주의 펀드 외에도 일본 내의 펀드들이 AGM에 제안을 하거나 권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총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또 개별 투자자들도 이런 그 행동주의 펀드 또는 행동주의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또 주총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주총 시기는 6월 말쯤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총을 앞두고 많은 권고안, 많은 활동들이 지금 후면에서 뒷단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또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본 기업 중 하나 제가 면밀히 보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케이세이 레일웨이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케이세이 덴티스라는 기업입니다. 케이세이 덴티스 같은 경우 파라셀 캐피털, 영국의 투자 기관이죠. 이 기업에 투자를 현재 하고 있는데 파라셀 캐피털 같은 경우 케이세이 덴티스에 요구하는 사항 중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동경 디즈니랜드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리서 캐피탈 같은 경우 이런 디즈니 주식을 매각을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주주 환원을 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팔리서 캐피탈 같은 경우 전 엘리어트 직원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죠. 그래서 팰리서와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팰리서의 요구 사항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한국에서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이 팰리서 요구 사항을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추후에 저희가 봐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저도 한 30년 가까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지켜봐왔고요. 나름대로 이 가버넌스 이슈에 대해서 많은 기사도 내가 썼었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제가 본 결론은요, 우리나라가 법 제도가 문제는 크게 아닌 것 같아요. 법 제도는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1998년 위안위기 직후에 대대적으로 이 가버넌스 개혁을 한다고 정부에서 나서왔고요. 당시에 그 4대 개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재벌 개혁과 금융 개혁의 일환으로
이 가버넌스 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일본보다도 확실히 앞선 게 우리는 법을 바꿨어요. 지금 이제 방금 발제자께서 설명하신 대로 일본은 그 상장 규정이고 상당 부분 연성 규제, 코드 형식인데 상법을 바꿨고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거기다가 가버넌스 관련된 규제를 엄청나게 넣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 이사를 그 상장 기업인 경우, 상장 대기업인 경우에 과반수 이상을 주도록 우리는 벌써 2000년대 초부터 강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지금 그게 법사항이 아니고요. 거래소 상장 규정입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과반수도 아니고 2인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 3분의 1 이상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그렇게 사회이사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2014년, 15년 아베노믹스 일환, 그 아베노믹스의 그 세 가지 화살 가운데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일본은 시작을 했는데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거의 한 15년 가까이 제도는 앞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런 지금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는 법 제도는 완벽하게 갖춰놨지만 실제적으로 제대로 실천을 안 하는 겁니다. 일본은 제도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해놓고 좀 말씀하신 대로 뭔가 매뉴얼과 템플릿이 구성되면 잘 실천하고 따라하는 그런 어떤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제도를 해놓고 별도로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번 이 제도 성공을 위해서 이사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이남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사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는 지금 사회에서 절반이나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일본은 이사회가 과반수가 안 돼도 나름 실천을 잘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행동주의 펀드들까지 추천하는 그런 이사들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이사들을 과연 실질적으로 누가 추천하느냐가 결정적인 문제가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그 정치 지금 시점에 있죠. 지금 4월 그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제일 큰 논란이 뭡니까?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누가 공천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데 양당에 누가 공천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형식적으로 우리나라도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을 선임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전 단계로 그 주총 안건으로 누가 그 사람들을 지금 추천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지금 보면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오너 그러니까 지배주주라고요. 현직 CEO 주인이 없는 경우에 현직 CEO 경영진들이 실질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건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주주들은 그 중에서 찬반을 투표할 뿐이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자기들의 진정한 대리인을 자기들의 권리를 대행해줄 대리인을 지금 이사회에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있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는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모든 우리들의 논의가 공연불이 된다.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자그마한 실천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근데 일본은 의외로 쉬운 게 일본은 우리하고 달리 오너가 없습니다. 전후에 그 재벌이 다 해체가 됐기 때문에 오너가 없는 구조. 그래서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을 쭉 해왔고요. 그중에 문제라는 전문 경영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참호를 판 지금 우리나라 일부 최근에 논란이 됐던 오너 없는 회사, 주인 없는 회사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주들이 행동에 나섰을 때 의외로 빨리 반영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오너가 분명히 건재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그 내부 지분까지 하면 여전히 상당한 주식을 갖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 한 30% 40%까지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주식을 갖고 전체 이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좀 깨고 이사회부터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밸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사회한테 그 역할이 주어졌을 때 이사들도 좀 더 자각을 하고 주주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독립적인 역할 이런 것들에서 고민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 이제 많이 보이는데 저는 그 우리나라도 어쨌든 간에 연기금을 비롯한 그 기관 투자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금주의 펀드들도 지금 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연대를 해갖고 어떤 협의체나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사를 좀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번 밸류 프로그램에도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결정적으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국민연금 때문에도 그 문제가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거의 5%에서 10%의 비율을 갖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해서 주주를 보내려고 하면 연금 자유주의라는 그 논란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서 그 이사회에 자기들이 의사를 갖다 추천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이 국민연금이 단독으로 주주 추천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기관 투자자들하고 명기금하고 해외 투자자들을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주주들을, 이사들을, 좋은 이사들을, 특히 글로벌 감각이 있는 전문 경영 출신들의 이사들을 많이 좀 추천해 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 이사회를 보면요, 그 교수가 한 30-40%, 전직 관료 출신이 한 또 30-40%입니다. 경영인 출신은 1-20%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 상황이 왔을까? 그런 당연히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나라 그런 진짜 그런 전문가가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책임감을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오너 경영자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입맛을 맞는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물론 제가 뭐 교수님들을 이렇게 폄훼하는 건 아니고 너무 비중이 높다. 제가 통계도 찾아봤습니다. 일본 기업들 지금 실질적으로 보니까요, 교수 관료 비중이 10%가 채 안 됩니다. 대부분이 일본 기업들은 이미 전문 경영인들이 지금 이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부터 좀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이번 이 거버넌스 개혁이 PBR 개혁 중심으로 되면요, PBR이 올라가는 방법은 그 기업들이 계속 돈을 벌어서 자산을 축적하는 방법도 있는데, 또 하나는 주가는 안 오르더라도 자산을 그냥 빼먹어도 PBR은 올라갑니다. 자산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쌓여있는 이 자산을 빼먹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더 지속가능한 혁신을 하고 경쟁력을 높여서 많은 수익을 내면서 그것들을 주주들한테 또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야지, 너무 단기 배당 내지는 어떤 단기 환원 중심으로 흘러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법무법인 산야 고문기업 동국대 계엄대학에서 그 경영교수를 맡고 있는 좀 실례합니다. 보건교수를 맡고 있는 그 김상기라고 합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존경하는 우리 저 고다이라 선 기자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주가라든가 가방원세 이제 워낙 정통하신 분들인데, 저는 이제 기업 가방원세 같은 경우는 뭐 전문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상식, 거기서 이제 과연 일본 그 주가의 고공 행진 같은 경우가 일본 경제의 그 현실과 과연 부합하고 있는가, 어떤 그런 근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저는 오늘 뭐 상황 따라서는 특히 일본 니케이 225의 그 사상 최고치가 겨우 힘들까 했는데, 뭐 오르다가 빠지다가 결국은 뭐 0.0%인가 약간 그 빠지면서 보완이 돼가지고 사상 최고치는 이제 이어졌습니다. 아마 한 400엔, 500엔 정도만 오르면 이제 아마 일본 경제의 수온, 니케이 225의 이제 최고치가 경신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뭐 그다음에 다른 외국에서도 이러한 그 일본 주가의 고공 행진에 대해서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이제 일본 경제의 그 어떻게 보면 재도약, 이것이 그 니케이 225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이제 일본 경제를 상당히 칭찬 내지는 이런 그 견해가 있는가 하면, 아무래도 이제 뭔가 실물 경제하고 괴리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80년대 중후반에 일본이 이제 버블과 마찬가지로 뭐 원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제2의 버블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또 이제 부정적인 견해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제 나름대로의 그 경험, 그리고 그 최근 국내 경제 여건 같은 감안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과연 현재 일본 주가가 일본 경제의 실체를 반영하게 된가? 이것은 결국은
현 주가가 일본 경제 펀더멘털 개선됐다고 이제 볼 수 있는다. 이거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뒤집어 보면 2012년 12월 말 그때 지금 공인이 된 아베 신조 2차 내각이 성립되면서 이제 2013년부터 흔히 말하는 이제 세계 화살로 대변이 되는 아베노믹스 이제 본격화,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시간은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과연 아베노믹스의 그 성과를 어떻게 보냐하고도 이제 역시 또 연계가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현재 이제 우리 고달상이 이제 굉장히 열심히 말씀해주신 그 기업 거버넌스나 PBR 기업도 결국은 세계의 화살면에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 통화 정책이나 그 재정 확대 그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진전됐다고만 평가를 되겠는데 그래도 역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조기업 세 번째 화살은 미흡한 게 아닌가. 결국은 가버넌스나 PBR의 개혁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조기업이 되느냐 이거하고도 또 당연히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80년대 중후반에 그 일본 경제가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그 버블을 일으켰죠.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이랑 부동산에서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니케이 225는 주가입니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일반 사람들을 놀래켰던 게 이제 그 당시에 80년대 말에 일본 전체가 아닙니다. 그 일본 도쿄도의 그 23개 구, 수십 개의 그 위성도시를 빼고 그 23개 구의 그 부동산 지가를 이제 시그마 합계해버리면 미국 전체 땅을 사고도 남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버블이다 사람들이 생각을 실제로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버블이 그만큼 이제 위험하다 이게 이제 알 수 있는 거겠죠. 하나의 단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80년대 중후반 그 당시 일본 경제는 작가 공인하는 세계 7강의 강한 체제였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그 불침항구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불침항구다. 그런데 이제 그게 85년 9월에 플라자 어코드 이제 플러스 합의되면서 N이 급등했죠. 지금은 똑같이 이제 버블을 우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정반대 현상이 그때는 초N구였습니다만 요즘은 150엔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N저에서 또 버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역시 그 유사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본 주가 상승의 배경을 한번 그냥 교과서로 살펴보면 저는 이제 고다이장님 말씀하셨던 기업 가버넌스와 PBR 개혁 어느 정도 일본 주가 상승에 기여한 거죠.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넣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게 제도 개선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한다면 세상에 주가 낮은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조금 좀 고다이장이 된 죄송스러운 말인데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 베이스에 깔리는 게 더 G2로 대변되는 비중간이 이제 대립 갈등이 심화되면서 서프라이 체인 같은 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글로벌 경기 여건이 결국은 이제 일본 경제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면서 대규모로 해외자금이 받은 게 여기 상당히 중요한 뭐랄까 팩터를 작용한 것 같고 거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아베노믹스 기업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대담한 통화 정책입니다. 초저금리 마이너스죠 아직까지 초저금리하고 어떻게 보면 상승을 초과한 그 양적 완화 당연히 이제 완화적인 통화 단계다 보니까 N저가 유발됩니다. N야스가 유발되면 일본은 이제 물론 아직도 많은 해외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도요타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출에 많이 의존합니다. 당연히 수출 대기업의 실적이 공조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BOJ가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컨벤셔널이라는 모니터링 방식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하다 안 되니까 나온 게 이제
2013년부터 브로다 전 총재가 이제 총대를 맺었죠. 그래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상장지수 펀드 ETF를 삽니다. 그런데 ETF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매수만 하고 매도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장 최근이 그 업데이트된 상태로서는 2023년 작년 9월 말 현재 BOJ가 갖고 있는 ETF가 37조 원 됩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한 300조 원 되겠네요. 이것이 일본이 어떻게 보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그 떨어진 걸 막는 버팀목, 오를 때는 견인을 합니다. 상당폭 떨어질 때 BOJ가 당연히 개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ETF 같은 경우는 뭐 채권과 달리 만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BOJ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잖아요. 주가가 떨어질 경우라면 당연히 BOJ의 수지에 상당히 마이너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당시에 일본 주가가 흔들 때도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우려를 했었습니다. 주가 하락돼가지고 평가손, 왜냐하면 일본 그 은행이 그 회계 처리 관련 규정 같은 걸 보면 그 외환 관련된 외환, 그 다음에 부채 관련돼서 평가손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TF 같은 경우도 평가손이 날 수 있는데 규정만 나 있고 실질적으로 계정을 아직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대규모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BOJ 가격이 방치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랑도 관련되기 때문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통화 정책이 경직된 것도 저도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일본 주가를 견인하는 주요한 뭐랄까 팩터,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일본 증시가 현재 같은 고공행진을 하겠는가? 그거는 결국은 펀더멘탈이 개선이죠. 구조력이 잘 된다든가 생산성이 근본적으로 향상된다든가 일본 경제가 거부를 깨져서 헤맸지만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글로벌 트렌드에 편승을 못했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도 일본 경제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제 트렌드인 디지털 경제와에 많이 부족하다는 게 현재 어디 보면 정설입니다. 과연 디지털 경제가 이제 일본 경제의 뭐랄까 예상대로 원만히 추진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봐가지고 만약에 이제 지금 포지티브까지 나간 경우라면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 향상 플러스 주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서스테이너블을 하겠죠. 저는 이제 저는 주가 정상은 아닙니다만 감히 말씀드리면 당분간 아마 일본이 주가는 실물 경제와 배리가 된 상태라서라도 아마 주가는 당분간 고공행진할 겁니다. 왜? 그동안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완화적인 통화정책, 엔저 해외자금이 당분간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8년 12월 날 역사적인 고점 조만간에 무너지고 또 당연히 니케이트 2와이가 4만 원 이상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기서 또한 기업 가버넌스나 KDR도 일정 부분 기여하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은 주가는 해당 경제의 실체, 펀더멘털 법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요 참고는 그동안 좀 보시고요. 저희 보면 일본 은행은 이제 이페드나 이시비나 한국은행 이런 이제 대다수 선진국 중앙은행 달리 정책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그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기축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 경제 및 주가의 상승의 것이지만 하나는 장기적으로는 발목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에서 ESG 사실 나오고 김정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쟁쟁해가지고 제가 어떤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몇 가지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ESG, KBG ESG 서치팀 같은 경우에 사실 일본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어떤 투자처도 마찬가지지만 유망하다라고 하면 돈이 물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차트는 일본 주식시장, 채권시장의 현금이 인플로우, 현금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보시다시피 2014년도를 전후로 해서 인플로우가 갑자기 바뀝니다. 사실 이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현금 흐름 자체가 2014년도부터 현격하게 변했습니다. 사실 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났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이제 들여다보면 사실 아베노믹스 이런 아까 이제 세계 화자를 표현하셨죠. 이런 아베노믹스의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스튜어디십 코드에 조금 더 주목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스튜어디십 코드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가 그 집사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이토 보고서 이토 구미오 교수라고 아베노믹스의 경제 관련해서 책사라고 표현을 많이 듣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일본 경제산업성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한 결과를 보면 좀 재밌습니다. 사실 이분이 이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을 브레이크다운을 하고요. 이 사람들로부터 야, 너네 도대체 일본의 주가 평가가 제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런 식으로 설베이를 엄청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봤더니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기업이 보고 있는 타임 호라이즌이라고 하죠. 투자 매수 기간과 기관 투자자가 보고 있는 타임 호라이즌,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타임 호라이즌이 다 다르더라라는 것을 찾아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타임 호라이즌을 조금 같이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들을 이 팀에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 결국에는 동일한 언어, 동일한 잣대, 동일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좀 더 활발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 저희 와이프예요. 왜 이렇게 와이프랑 많이 싸우는지를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하루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데는 사실 직장이고요. 사실 펀드 매니저님 여기 많이 계시지만 펀드 매니저님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만큼 이야기를 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싸우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네가 보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또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게 사실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지배구조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일본 이토 구미오 교수가 했던 어프로치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들 이토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2014년부터 2017년, 2022년 3차에 걸쳐 나왔던 부분인데 이 보고서가 나오고 이게 하나의 조류가 되면서 재밌는 현상들은 기관 투자가들이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라는 부분이 하이라이트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국민예금이죠. GPIF 같은 경우에 위탁 자산을 아웃소싱하는 기관들에게 우리한테 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이랑 얼마나 이야기들을 잘했느냐, 이야기들을 충실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아웃소싱 하겠어요.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다 보니까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났더니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주주가 원하는 부분은 사실은 ROE죠. 자본 수익성이 얼마나 개선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자본 수익성이 움직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9년 같은 경우는 1%대 사실 TSE 도쿄 증시 에버리지를 내봤을 때 1% ROE라고 하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는 개선되는 속도가 사실은 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보시면 2014년도부터 해서 2014년 한 7%대 ROE가 지금 2022년, 2023년에 거의 10%, 1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런 일본의 지배구조 리폼, 아까 나이라 사람께서 말씀해 주신 PBR 리폼 같은 경우는 저희는 PBR 리폼은 하나의 캐탈리스트, 어떻게 밸류에이션이 갑자기 확 변하게 된 캐탈리스트였지만 저희 KBC건 생각에는 그 캐탈리스트가 작용하기 전에 그 꾸준하게 온도가 올라왔다, 물의 온도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끓는 점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다이라께서 마지막에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그 우려가 또 잠깐 언급해 주시긴 하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일본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만큼 10몇 년 동안 그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고 이 채널 자체가 워킹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 대화의 장 자체가 템플릿화, 프레임워크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잘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배 구조가 지배 구조가 제일 중요하죠. 가족에. 보스한테 전화 왔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아서. 어제 저희가 그 포럼에서 그 프로그램 제대로 하려면 4가지 원칙을 지켜라 이제 그렇게 하고 냈는데 그 중에 셋째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연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경제팀에서 우리 지금 정부 부처 그분들이 열심히 살펴 있으면 안 되는데 기업은 나름대로 로비를 하든 경제단체든 영향력을 넣고 정보를 넣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제가 자라고영사 대표도 몇 분 전화했는데 아무도 전화 받은 분이 없으세요. Why?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부가 지금이라도 아니면 시작하고 나서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요. 지난 10개월 동안 2월 1일 발표한 TSE 동경거래소 자료를 보면 우리 도쿄거래소는 초대형 장기 투자가 90군데와 인터뷰를 통해서 피드백을 정치하고 그것을 반영을 했다. 70% 외국인 투자가 30% 국내 기관 투자가. 정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업의 피드백도 받고 동시에 기관 투자가 외국 투자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기업이 계속 피드백을 받아서 바뀌면서 선순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정부가 잘하고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도 뭔가 해야 된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효석 박사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마지막 기자이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은 니케이 225가 최근에 다른 주가 지수 대비 월등히 아웃퍼폼을 했고 그 이유 중에 2가지 이유로 첫 번째는 10여 년간 지속되었던 거버넌스 개혁 그리고 최근에 그 PBR 개혁을 뽑으셨고요. 그리고 이 PBR 개혁도 성공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흥미로웠던 것들은 이 동경거래소의 이제 그 자체로서의 거버넌스가 또 이 성공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것도 우리가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추가적으로 그 일본의 성공 요인으로는 저 또한 이 거버넌스 개혁을 꼽았습니다. 그 왼쪽이 스튜디시코드 2014년 했던 그리고 오른쪽이 2015년에 했던 것들인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수정 보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랑 좀 차이점은 이것들이 조금 우리나라 자율성이 큰데 여기는 약간의 그 강제성이 조금 부여가 되어 있는 스튜디오 코드가 ESG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고 있고 의결권 자문으로 되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게 스튜디오 코드의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 개혁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하긴 했었습니다만 일본도 안 돼 있던 그런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강화, 또 연봉 공시 의무화, 그리고 전자투표 플랫폼 이런 것들을 도입했던 것도 긍정적이고 무엇보다 이 두 사이에 소통했던 부분들이 중요한 이제 영향으로 꼽힙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기관 투자자 수요 기반인데요. 일본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활발한 액티비스트 헤지 펀드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표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곳은 미국이 1등, 어떤 곳은 일본이 1등, 그리고 거의 두 개들의 1, 2위를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아베노믹스 이후에 액티비스트 행동주의 펀드들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기반을 만들어준 것 또한 되게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오늘 다루지 않은 것 중에서 재미난 부분들이 기관 투자자 수요 기반을 또한 확충하기 위해서 JPX 프라임 150 지수라는 걸 만들고, 이 언론에 보면 MPIF 일본 공적연금이나 아니면 중앙은행들이 또 다른 그런 새로운 벤치마크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PBR이 낮은 종목들 위주로 지수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일본 지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절반 75개는 ROE가 높은 것,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PBR이 높은 것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게 좀 차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김상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이런 글로벌 그런 세계 경제 트렌드 하에서 엔저가 정평가된 것, 중앙은행의 그런 통화 정책이나 아니면 완화적 재정 정책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제 이 표도 되게 흥미로운데요. 중국에서부터 나왔던 FDI, 외국인 투자가 일본으로 옮겨갔던 규모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이 중국의 투자가 빠져서 일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 이제 일본 증시의 성공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좀 저도 시사점을 찾아보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 수요 기반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 밸류업 TF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 정부랑 하고 있는데, 이제 보다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PBR 개혁이 일본은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한국의 거버넌스 점수가 여전히 낮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재벌 중심, 그리고 배당도 낮게 하고 주주환원이 낮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사회이사가 거슬리 역량만 하는데요. 소유분산 기업이 많은 일부 우리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차원구축 현상이 오늘도 되게 심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로어에 시간이 한 10분, 15분 남아서 두세 개의 질문을 드릴 텐데, 먼저 질문해 주신 내용, 고다리아가 could you answer? Would you like to know what Korea should do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제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문화적인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남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체면 문화, 그리고 또 이 증권거래소의 권위가 한국에서는 조금 통하지 않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템플릿, 모든 것을 양식화하고 또 이렇게 이 기업 문화에 녹여내는 것이 아주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업 문화를 고려했을 때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러면 좀 더 엄격한 규정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여겨진다라면 증권거래소에서 좀 더 엄격하고 또 딱 떨어지는 그런 규제를 마련을 해서 이것을 이 상장사에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이 증권거래소가 또 그런 권위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규제를 좀 더 강력하게 내놓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의 기업 문화를 생각을 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또 이제 다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국에서 통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또 한국에 맞게 구조적으로 좀 변형을 해서 한국 기업 문화에 맞게 적용을 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We have a few foreign 네, 외국 투자자분들 또 리서치원들도 있으니까요. 네, 청중 분들로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유시로 기자님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법의 3법에 382조 제4항에 보면은 이사의 충실을 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하면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일한다. 대한민국의 3법이거든요. 일본의 이사의 충실 의무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개혁이 잘 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오너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 정말 그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배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너 그리고 전반적인 오너십의 구조장 차이를 질문하시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제가? 이사의 역할이요. 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보게 되면은요.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경영이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실행 쪽보다는 모니터링 쪽입니다. 일본의 이사회의 이사는 모니터링의 역할이 주요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일본의 오너십 구조를 보게 되면 오너가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너 가족이 있는 구조인데 일본 같은 경우 이렇게 대주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오너 가족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가장 큰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인데요. 도요타 가족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요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CEO를 선임할 수 있고요. 선임해서 이제 성공하는 경우를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또 놀라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이 도요타의 거버넌스 구조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가족 경영은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한국 상황을 제가 좀 아는데 한국 상황을 보게 되면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가족 경영의 제약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제 관찰 사항이고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도쿄 증권거래소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장사에 대한 그러한 권위가 있었는데 그런데 혹시나 자사주 매입을 하고자 하는데 그 또 회사가 상폐하는 것을 주주들이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 그 상장 폐지의 예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상폐한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지난 5에서 10년간은 그런 상폐한 케이스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도쿄 증권거래소에서는 이제 상폐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만큼 또 거기서 이제 그 권위가 나오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그런 권한을 많이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게 실행이 된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약간 여담이지만 어제인가 그제 어느 기자분이 한국은 상장 폐지하면 어떨 것 같냐고 해서 많은 문제 있는 기업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하지 않겠어요? 질문 하겠습니다. 저 뒤에. 그러니까 모든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아마 이 정책을 실험하기 전에 일본 내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업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시행된 이후에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본 내 분위기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이 산업 쪽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꽤 강합니다. 그래서 기업 거버넌스 코드 관련돼서 그 내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거버넌스 코드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 엄격하다, 제한이 크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TSE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런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를 좀 완화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그리고 당국, 정부 당국 그리고 회의에서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시각을 표출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장들이 마련이 되고 있고 실제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목소리들이 실제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의사결정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루시로 기자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아까 한국 주요 기업인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좀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사가 됐든 뭐 상사가 됐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도요타 토요타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래된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지분이 잘 분산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뭐 유니클로라든지 그러니까 유니클로 가지고 있는 뭐 패스트 리테일이라든지 뭐 라프텐이라든지 뭐 그런 그렇게 아주 오래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상속이 뭐 아들에 딸이 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지 좀 일본의 좀 그런 케이스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렇게 세대 간의 교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그러한 가족 경영 기업들이 이 전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창립자, 오너들이 이제 노년에 들어서서 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너는 이제 후계자를 찾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뭐 자녀가 또 잠재적인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뭐 다른 사람을 선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창립자들이 전후에 기업을 세웠던 사람들이 이제 신중하게 누구에게 회사를 이제 후계에게 넘겨줄지 찾고 있는 시점입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뒤에 여성분. 네, 저는 이효섭 선임연구위원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고다이다라와 함께 한국의 성공 방안을 여쭤보셨는데 아까 발표에서도 이제 거버넌스 개혁이나 기관 투자자 수요 좀 말씀하셨는데 선임님의 진단은 어떠신지 한국의 성공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거버넌스나 스튜디오십 개혁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케이스인 거 시장님 말씀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국민연금도 적극적으로 GPIF가 꽤 열심히 스튜디오십 코드나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고 국민주식 코드도 많이 늘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